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리라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에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나름대로 경제 요새화 전략을 준비해 놨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6,310억 달러까지 쌓고 달러화 비율을 47.1%에서 16.4%까지 줄이는 탈달러와 러시아산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시베리아의 힘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더라도 큰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전방위적인 금융 제재가 시작되자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70%나 급전 직하하고 극심한 외화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대가는 뱅크런부터 디폴트 우려까지 러시아 국민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푸틴은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서방의 단결을 과소평가한 결과입니다. 스위프트 배제는 루블화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자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럽은 유럽 영공에서 러시아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했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러시아에서 소매 영업을 중단했으며 애플페이도 러시아에서 대중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중단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제품의 러시아 판매를 중단했고 구글도 러시아 내 사업을 중단해 러시아 디지털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외환 시장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 루블화도 폭락하며 지옥행 열차에 동참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이 지난 3월 7일 모스크바 루블화 환율은 장중 한때 153루블을 기록하기도 하며 달러당 140루블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75루블보다 무려 87%나 오르며 환율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루블화 가치가 작게는 70%에서 많게는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 말은 갑자기 갚을 돈이 그만큼 뻥 튀겨졌다. 환율 때문에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기준금리 20%로 인상. 제재 수위가 높아지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2배 이상 올려버렸습니다. 또한 2년 만에 금 매입을 재개하는 등 금융 안정 조치를 잇따라 취했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모험이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RTX 인덱스 폭락. 러시아 주식시장의 대표지수는 RTS 지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지난달 24일 RTS 지수는 하루 사이에 38.3%나 폭락하면서 사실상 무너져버립니다. RTS 지수는 작년 12월 3일 1700.57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4일 610.33까지 떨어지며 석 달여 만에 65%가 증발하는 전설을 써버립니다. 당연히 러시아 국가대표 기업들의 주가는 산산이 파탄났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기업 중 하나인 가스프롬은 올해 고점 대비 주가가 대략 95% 폭락했습니다. 루크오일은 올해 고점인 94.62달러에서 최근 70센트 선까지 99%나 대폭락했고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 스베르은행은 2일 하루에만 78.4% 폭락해 5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연초 대비 무려 99.72%가 폭락했는데요. 장중에 1센트까지 떨어지며 러시아를 대표하는 동전주로 등극했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 투매가 벌어지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모스크바 증권 거래소를 폐쇄했습니다. 올리가르히 몰락. 올리가르히는 소련 붕괴 후 지배 세력이 된 친흥 재벌 관료를 말합니다. 정경유착 러시아의 상징이죠. 국가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푸틴의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무너지고 주가가 박살나니 재벌들 재산도 풍지박산 났겠죠. 미국 CNBC는 최근 러시아 20대 억만장자 재산의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는데요. 100조 원 정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주가가 99% 날아갔으니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 게 당연하겠죠. 대표적으로 겟나니 팀첸코 볼가그룹 회장의 재산은 22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정확히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러시아 재벌 알리세르 우스마노프의 요트는 독일이 뺏어갔고, 프랑스 역시 러시아 석유 재벌 이고르 세친의 요트를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첼시의 구단주로 유명한 러시아 사업가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첼시 구단을 19년 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유럽 러 중앙은행 거래 동결. 미국과 유럽은 2월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러시아 재무부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해외은행에 보유한 달러 등 외환에 손을 못 대게 하겠다는 것이죠. 러시아라는 대국을 상대로, 그것도 서구 국가들이 똘똘 뭉쳐 이 조처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위협에 맞먹는 경제 핵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루블화 폭락과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 러시아 경제를 초토화하고 푸틴 대통령의 전쟁 금고를 타격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번 조처의 핵심 목표는 러시아가 원유, 가스 등을 팔아서 쌓아둔 외환 보유고에 손을 못 대도록 묶는 것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러시아가 보유한 막대한 외화 자산 대부분이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러시아 외환 보유고 6,310억 달러 가운데 절반 이상인 4천억 달러는 뉴욕, 런던, 베를린, 파리, 도쿄 등 외국의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안에 보유한 120억 달러는 전체 외화 자산의 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약 1390억 달러는 금이고 840억 달러는 중국 채권입니다. 러시아가 자기 돈인 4천억 달러에 손을 못 댄다면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87%나 폭락한 루블화의 추가 폭락과 인플레 심화를 막기 어려워지죠. 국제은행 결제망 스위프트 대출보다 훨씬 파장이 커집니다. 러시아 국가부도 위기. JP모건은 달러 표시 러시아 국채 이자 지급일인 3월 16일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16일에 약 1억 2천만 달러의 이자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달러 표시 국채이자 7억 3천만 달러의 지급일이 3월 중 도래하고 4월에는 원금 20억 달러, 이자 1억 3천만 달러의 기한이 돌아옵니다. 7억 달러 상환을 못한다고 바로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러시아 정부가 달러 및 유로로 발행한 외화 국채의 총 잔액은 약 396억 달러입니다. 푸틴은 제재가 이어지면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울음장을 놓고 있는데요. 만일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다면 1998년 이후 24년 만에 또다시 디폴트 상황을 맞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이 무려 6단계 떨어지며 정크 등급까지 내려갔죠. 피치의 경우 우리나라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똑같은 수준의 등급으로 내렸습니다. S&P나 모디스도 정크본드 수준의 신용등급을 매겨놨습니다. CDS 프리미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 활조짐을 보이면서 러시아 국제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보여줄 수 있는 신용부도 스와프 CDS 5년물이 치솟았습니다. 지난 7일 뉴욕 시장에서 거래된 5년물 러시아 CDS 프리미엄은 4123.93bp로 전날보다 1788.62bp 올랐는데요. CDS 프리미엄 41%포인트는 지난달 초 2%포인트에서 한 달여 만에 20배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푸틴이 믿고 있는 금과 어부지리 중국. 러시아는 대안을 모색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는데요. 푸틴이 믿는 구석은 외환 보유고 가운데 여전히 쓸 수 있는 금을 22%나 될 정도로 많이 늘려놨다는 것입니다. 1390억 달러에 달하는 금 비축량을 매각하며 숨통을 트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이란 우군도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중립을 외치지만 스위프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만든 중국판 스위프트인
CIPS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니온페이로 소액 결제 같은 것도 도와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외환 보유고의 15%는 중국에 있고 중국 정부는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유라시아로 뻗어나가기 위한 1대1로 프로젝트의 중요 거점국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느 쪽과의 관계 악화도 피하면서 자국 경제에 있을 수 있는 악영향은 최소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 체후의 카드. 러시아 제재 체후 카드는 러시아의 주력 산업인 에너지를 직접 제재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하루 5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며 이 중 절반이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경제 제재에서도 에너지와 농업은 뺐는데요.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제외하면서도 이 목록에서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의 거래은행인 가조프롬방크, 스베르방크, VTB 등은 제외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제일 먼저 금지한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침략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쟁 자금줄은 더욱 봉쇄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은 약 3%에 불과하지만 휘발유와 디젤 생산에 필요한 연료유 등 석유 제품까지 포함하면 8%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유럽은 현재 가스의 90%, 석유 제품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스 40%, 원유 3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에 관한 한 러시아의 볼모나 다름없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동참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산유국이라 대안이 있지만 유럽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독일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공급이 끊긴다면 전력은 수주일밖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러시아의 목줄이 잡힌 것이죠. 그래서 독일은 푸틴의 돈줄이 됐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수요의 8%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석유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는 유럽의 직접적인 에너지난 가능성 때문에 마지막 카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원자력 발전소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방사성 물질 누출에 따른 인류 재앙 가능성까지 나타나자 이 카드를 꺼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가 급등과 러시아 맞불.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9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브렌트유도 배럴당 137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유가 급등세는 슐츠 총리가 러시아 에너지는 제재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소 진정됐습니다. 원유 증산 논의를 위해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통화를 요청했는데요.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다행히 3월 10일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등 주요 산유국의 추가 증산 가능성이 거론되자 급등세는 꺾였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맞서 원유, 가스, 곡물, 금속의 무역 제한 등 맞불 작전 카드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서유럽 가정의 난방을 책임진 러시아 천연가스의 대체제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는 액화 및 운송에 드는 비용 탓에 생산 원가가 러시아산보다 40% 이상 비싸 경쟁에서 밀렸죠. 에너지 안보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려 해도 유럽 쪽 LNG 저장 시설이 부족해 당장 러시아를 대체하긴 어렵습니다. 약점을 잘 아는 러시아는 가스관 밸브를 먼저 잠글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에일라트 아슈켈론 파이프라인이 아직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러시아에겐 우호적인 셈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2월 초에 카타르 국왕을 만나 LNG 공급망에 대해 논의했고 카타르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카타르가 이미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장은 유럽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송유관이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라스푸티차의 저주.
지금쯤 푸틴은 이 모든 게 시진핑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폭망할 상황입니다. 푸틴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데요. 라스푸티차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역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라스푸티차는 얼어붙은 땅이 진흙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통 3월 말 해빙기와 10월 초 가을 장마 때 발생합니다. 비나 눈의 융해로 진흙이 생겨 비포장 도로의 토양이 진흙으로 변하게 되는데 자동차는 물론 장갑차도 통행이 어렵습니다. 러시아도 이를 알고 라스푸티차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공격하려 했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시진핑이 올림픽 종료 후로 미뤄달라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푸틴 역시 시간을 계산했겠지만 동유럽 지역의 기후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예년보다 훨씬 따뜻해 우크라이나의 라스푸티차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는데요. 3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라스푸티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약 한 달간 작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막대한 전비 부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하루에 200억 달러 이상의 전비를 쓰는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러시아의 작년 GDP는 1조 7,095억 달러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 눈덩이처럼 쌓이는 전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너진 짜르의 군대.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러시아 일부 부대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된 상태로 부대 단위로 항복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식량과 연료 부족 등 기본적인 병참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임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스스로 장비를 파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적이고 누구와 왜 싸워야 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계약직 모병과 징집병의 혼합체에서 왔습니다. 러시아 군 편제상 전투는 3년 의무 복무하는 계약직 모병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번 침공에서 러시아 군 당국은 의무 복무기간 12개월짜리 징집병을 본인도 모르게 계약직 모병으로 신분 전환을 해서 전투에 내몰았습니다. 훈련하러 온 줄 알았던 징집병들은 포로로 잡힌 뒤에야 우크라이나 지역인 걸 알았다고 하죠. 그들은 우크라이나 주민들로부터 파시스트, 침략자라는 비난에 크게 동요했습니다. 유효기간이 7년이나 넘어 먹을 수 없는 휴대 식량이 배급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죠. 병참이 원활하지 못해 러시아 군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 실패와 반전 여론 그리고 엑소더스. 우크라이나 침공 후 어려움에 직면하자 푸틴은 이를 연방보안국 FSB의 정부 실패 때문으로 보고 격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FSB는 옛날 KGB의 후신인데요. 젤렌스키 암살 실패부터 개전 이후 FSB가 망신을 당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FSB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수준을 간과했고 내부 간부들이 정보 조작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만 보고를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가 2월 16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할 것이다 라고 날짜를 못 박아 발표했었죠. 러시아 최고위급만 알 수 있는 기밀들이 미국 정부를 통해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얻는 정보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데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최근 잇따른 첩보 공개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당시 첩보를 꽁꽁 숨기다 러시아의 움직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과거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는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즉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미국 대형 빅테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죠. 구글은 2월 27일 구글 맵에 우크라이나 현지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는데요. 이는 해당 정보가 우크라이나 군이나 민간인의 움직임을 러시아군이 추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로 우크라이나 돕기에 나섰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SNS도 한 몫을 하죠.
전쟁이 장기화하며 러시아 안팎에선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보와 뉴스를 틀어막고 있지만 인터넷 공간까지 통제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 당국이 온라인 공간 안에서 전쟁, 시위 같은 검색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검열을 피해 시위 참가자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반전 시위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인권단체 OVD 인포에 따르면 반전 시위와 관련돼 체포된 사람이 지난 2주간 13,5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엑소더스도 일어나고 있죠. 서방의 경제적 제재와 러시아 당국의 공포정치를 벗어나기 위해 최근 러시아를 떠난 사람이 최대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과거의 스탈린 체제가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보고 조국을 등진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인재들이 고국을 떠나면서 두뇌 유출 우려도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해 전략과 치킨 게임. 경제 제재라는 강펀치를 맞는 러시아뿐 아니라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도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면 푸틴은 서방의 금융 제재를 구실로 고의적 국가 보도를 내려 한다는 것이죠. 전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유발하는 자해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러시아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고립될 것이지만 서구 금융회사의 도산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흥국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도 거기서 무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 국제에 대규모 투자했다 러시아 디폴트 선언으로 파산한 1998년 롱턴 캐피털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버텨내면서 원유와 천연 가스 등을 무기로 미국, 유럽에 치킨 게임을 걸 경우 세계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 점령 계획 완전히 실패.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미국의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등 전방위적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국내외 지지가 강화되면서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는 무리한 목표가 됐습니다. 대신 러시아가 2순위로 내세웠던 우크라이나 중립화가 유력한 외교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립화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나토 가입 문제에서 한 발 빼는 태도를 보여 양측이 타협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망 재편성.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러시아와 미국의 석유전쟁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 재편성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 유럽으로 연결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르드스트롬 1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당연히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연말까지 80% 줄이는 에너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유럽은 중동의 PNG 도입, LNG, 풍력과 원자력 등의 대체 수단으로 러시아가 쥔 목줄을 끊어낼 것입니다. 이상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의 계산 착오가 무엇이며 왜 어떤 반작용을 일으켰는지와 그 결과는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성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은 당초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작용, 반작용에 의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노출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